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재 58페이지 보시고요. 11번 주제 공유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질문 가시면, 자, 공유자 중에 일부가 특정 부분에 대해서 베타적이란 말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혼자서 이란 말이죠. 쓰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기의 지분 비율 번적 범위 내라면 볼까요? 자, A 같은 경우가 2분의 1 지분이 있고 B 같은 경우가 2분의 1 공유 지분이 있는 X 토지였습니다. X 토지 이렇게 보면 자, 토지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A라고 하는 자가 단독으로서 목적물을 쓰고 있었다 봤을 때 했지만,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에 분산되어 있다 해서 이 B라고 하는 녀석의 지분을 노란색으로 해보고,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자의 지분을 이렇게 이제 흰색으로 표현하게 되면, 결국 A가 베타적으로 단독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도 B의 2분의 1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비록 A 같은 경우가 전체 토지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부분을 A 혼자 쓰고 있었을 때 혼자 쓰고 있는 특정 부분에도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만큼 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A 같은 경우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A 같은 경우가 이 특정 부분을 써가지고 생겼던 이득이 가령 30만 원인 경우라면 B는 A한테 2분의 1이니까 결국 15만 원만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보시면, 비록 A 지분 비율 범위 내라 하더라도 공유 토지를 전혀 쓰고 있지 않았던 B 같은 경우에게 그 지분만큼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해야 될 의무가 인정돼 버리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 있다니까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 거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인데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먼저, 한동 건물의 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즉 구분 소유권의 성립 요건 두 가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그렇죠, 구조상, 이용상이죠. 구조상 그리고 이용상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그 자에게 이른바 구분 소유 의사죠. 구분 소유 의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까지고, 이렇게 구분 소유가 성립하려면요 1번과 2번까지만 있으면 되고, 중요한 최신 판례 대장 따위에 등록할 필요 있다 없다? 그렇죠, 대장 따위에 등록 따위는 필요 없다까지 중요한 판례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놓고 이제 한번 질문을 볼까요? 자, 갑이 높은 빌딩 하나 쫙 지었네요. 근데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말이 이제 이른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다는 그 뜻이죠. 그 뜻이고, 그래서 한동 건물을 신축한 뒤에 그 중에 1층은 갑이 A에게, 2층은 갑이 B에게, 3층은 갑이 C에게 각각 매도했다. 한번 딱 끊으신 다음에 이렇게 갑이 1층은 A에게, 2층은 B에게, 3층은 C에게 각각 매도했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이 갑이라고 하는 자에게 이른바 구분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집합 건물로서 구분 등기하지 않고 한 개의 건물로서 등기를 함으로써 하면서 A, B, C 각각 3분의 1 비율로서 공유 지분 등기를 했다. 그러면 다시 볼까요? 자, 이 건물을 딱 떼보면요, 건물 보시면 1층 부분은 A 거, 2층 부분은 B 거, 3층 부분은 C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등기부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면적이 다 똑같아가지고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로 하는 공유 지분 등기했다. 이게 뭐죠? 이른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있다 해서 실질은 1층, 2층, 3층 각자 단독 소유인데 외부에 등기하기는요 공유 등기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상호 명의 신탁 관계에 있다. 그래서 끝에 보시면 A, B, C 같은 경우는 위 건물에 대해서 상호 신탁했다 또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다. 따라서 2번 지문 옳은 지문이죠. 까지 해놓고 이제 이게 법행 기출 지문이었는데 다시 출제가 되면 그 다음 내용이 나올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었을 때 이 관계의 해소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첫 번째 판례 틀린 지문, 공유를 분할 청구한다면 틀린 지문이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있었을 경우는요, 어차피 지분의 개념이 아니고 1층은 A 거, 2층은 B 거, 3층은 C 거기 때문에 전체 분산되어 있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시킬 필요 있다 없다? 시킬 필요가 없지요.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그렇죠. 상호 명의신탁으로서 명의신탁 해지의 문제였죠.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위 등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안을 준 다음에 공유물에 공유물에 대해서 분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니까요. 함께 기억하신 다음에 연습을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 해설지 제일 끝에 밑줄 그을게요. 건물 전체에 대해서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거기다 밑줄 그어두시고 샤프로 명의신탁 해지의 문제라고 메모하신 다음에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문을 봅시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던 공유 지분이 경매에 의해서 매각됐을 때 경락인은 항상 한 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소멸이 이루어진다. 틀린 지문이죠. 3번도 중요한 지문인데요. 예를 들면 X라고 하는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쪼개가지고 왼쪽 부분은 A라고 하는 자가 배타적으로 단독 소유하는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은 B라고 하는 자가 소유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유 지분 등기할 때 공유 지분 등기를 했다. 이렇게 했다 했을 경우에 이걸 바로 이제 우리가 방금 봤지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A 쪽이 이렇게 강제 경매가 되었다. 강제 경매가 되었을 때에 C라고 하는 자가 경락인이었을 때 잘 들어보세요. 요 C 같은 경우가요, 이 X 토지 부분, 즉 왼쪽 부분, 이 특정 부분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C하고 B 사이에서도 계속적으로 구분소적 공유관계의 승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반면에 이 C 같은 경우가 전체 X 토지의 2분의 1 지분, 그러니까 이 왼쪽 특정 부분 말고 등기부에 나와 있는 대로 전체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만약에 C가 취득하는 경우라면 C가 전체 토지의 2분의 1 지분, B도 전체 2분의 1 지분이기 때문에 구분적 관계가 소멸돼 버리고 일반 공유로 바뀌겠죠. 그러면 결국은 C 같은 경우가 취득하는 것이 왼쪽 특정 부분이냐 아니면 전체 토지의 2분의 1 지분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판례 이른바 경매법원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경매를 부르던 법원 같은 경우가 처음부터 이 목적물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요. 자, 전체 토지의 2분의 1 지분으로서 평가하고 경매를 붙였을 경우는 C 같은 경우도 전체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취득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 법원 같은 경우가 왼쪽 특정 부분으로 평가해가지고 경매를 했을 경우에는 C 같은 경우도 왼쪽 특정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다만 문제는 뭐냐? 둘 중에 뭔지 애매모호한 경우에 원칙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등기부에 의해서 일단 처리가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경우는 특정 부분이 아니라 등기되어 있는 공유 지분에 대해서 C가 취득한다. 따라서 다시 3번 지문을 보시면 틀린 게 어떤 부분이에요? 그렇죠. 항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고 법원이 어떻게 평가했는가에 근거해가지고 한 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왼쪽 특정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항상이 아니기 때문에 3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59페이지를 가보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죠. 보시면 해설지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줄비죠. 전자에 포함되려면 집행법원이 공유 지분이 아닌 특정 부분으로서 평가해서 그에 근거해가지고 경매를 실시했을 때이고, 그러한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경우에는 공유 지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에 근거해가지고 한 줄 밑에 원칙적으로 한 필지 전체의 공유 지분이다. 결국 원칙은 공유 지분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과 시험 문제에서 원칙적으로 라고 나왔을 때를 항상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연습을 미리미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가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고요. 사법시험 등등 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지문 보시면 갑과 을갑을 두 명이 구분적 관계에 있는 토지 중에 갑 공유 지분에 근거해서 갑이 혼자서 쓰고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병이라고 하는 자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켰다. 먼저 여러분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핵심은 뭐냐면 우리 판례 입장에 의했을 경우에는 자, 대내 관계, 즉 구분적 관계에 있는 갑하고 을이 만났을 경우에는 왼쪽은 갑이 소유하고 오른쪽 부분은 을이 소유하는 각자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대외 관계죠. 제3자 등이 개입됐을 경우는요, 일반 공유로 취급하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 입장이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그림 그릴게요. 이렇게 X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이렇게 끊어서 이쪽은 갑이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쪽은 을이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제3자 병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을 이 병이라고 하는 자가 점유해가지고 점유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을 완성했다. 취득시효를 완성을 시켰다.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병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려면 245조 1항에 근거해가지고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결국 이 사안에서 이 병이라고 하는 자가 갑을 중에서 누구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누구에게 할 수 있느냐. 자, 쉽게 생각하면요. 야,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병이 점유했기 때문에 병 역시 갑이라고 하는 자에게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누구에게 을에게 못한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방금 봤지만 병 같은 경우는요, 외부관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외부관계라면 일반 공유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병이라고 하는 자가 점유하고 있었던 부분에도 병을 만났을 경우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병은요, 갑에게 점유했던 부분의 2분의 1, 을에게 2분의 1 해가지고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시험 문제에서 병은 지가 점유했던 갑에게만 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지문이니까 갑, 을 둘 다 할 수 있다까지 꼭 기억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완성했을 경우에 병 같은 경우는 갑을 상대해가지고 맞죠. 갑을 상대해가지고 갑과 을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맞죠. 왜? 외부관계의 경우는 공유니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차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 옳은 지문이다. 틀린 지문은 병은 갑에게만이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니까 두 개를 잘 비교해서 또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0페이지 가신 다음에 명의신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명의신탁.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명의신탁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자. 구분해가지고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 풀 때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에 라고 전제를 하거나 또는 판례 공부할 때 종중이나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관계에 빠지니까 법률상 배우자 간의 조세 포탈 등의 목적 없이 했을 경우는 유효하다. 이렇게 유효했을 경우는요, 부실법이 아니고 판례 입장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내 관계에서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대외 관계에서는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까지 떠올려 주시고, 말고 그냥 신탁계약 나오고 부실법이 나와가지고 부실법에 의해서 명의신탁이 일단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했을 때 또는 기본서 읽을 때는요, 첫 번째 단수 명의신탁, 두 번째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세 번째 계약 명의신탁, 요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유형별로 검토를 할 것이며, 특히 3번의 경우에 계약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선의인 경우하고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를 구분해서 연습을 하자까지 일단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한번 자 문제 봅시다. 참 어려운 지문인데요. 1번, 2번, 3번 지문 전부 다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하여 봅시다.
부실법 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돼가지고 명의 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이전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한번 딱 끊으신 다음에 다시 봅시다. 일단 자 A라고 하는 자가 신탁자이고 B라고 하는 자가 수탁자이고요. 이고 C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면 다시 보시면 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이전 등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탁자 B가 채무자이고 요 C가 이제 B한테 돈을 대여했던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거예요.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무자 B 명의로서 X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됐는데 요 등기가 부실법에 의해서 처음부터 무효인 상태이다까지 먼저 기억하시죠. 그럼 결국 이 X 토지는 B 거예요, B 거 아니에요? B 거 아니죠? 여러분 보면 민사집행법상 채권자 C 같은 경우가 채무자 B 거를 집행하려면요, 채무자 B 소유의 물건이나 채무자 B의 권리까지만 집행을 할 수 있지 제3자 소유의 물건은요 집행할 수 없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럼 결국 비록 X 토지에 대해서요 채무자인 수탁자 B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요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 X 토지는 B 소유가 아니므로 채무자 B 게 아니니까 채무자 B한테 돈 대여했던 C 같은 경우는요 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다시 지문을 보시면 그러면 그 X 토지는 채무자 B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X 토지를 두고 채무자 B의 채권자인 C의 공동담보에 맡겨졌던 책임물이라 볼 수 없다. 즉 왜요? 처음부터 C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X 토지는 채무자 B 소유의 책임물에 포함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자 B 같은 경우가 위 X 토지에 대해서 제3자 D하고 매매 계약하고 D한테 이전 등기했다. 또 한번 끊으신 다음에 다시 이 그림 보시죠. 자, 이 상태에서 B 같은 경우가 D라고 하는 자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D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 여러분 D 같은 경우에는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부터. 그렇죠. B하고 C 사이에서 법률 행위를 해가지고 D 같은 경우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려면 B하고 D 사이에서 이루어진 채권 계약이 유효하고 처분 행위도 유효하며 D 명의로의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동산의 경우에 채권 계약은 유효하지만 X 토지에 대해서 B한테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D 같은 경우가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B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이유가 명의신탁 약정에 근거해가지고 무효이기 때문에 D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부실법 4조에 의해서 보호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D 같은 경우가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하니까 C가 말하기를 B하고 D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 행위물 이유로 C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죠. 왜? 처음부터 X 토지는요 책임물이 아니었으니까 해서 결국 채무자 B의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일반 채권자 C의 법적 지위가 전후를 비교했을 때 불리하게 바뀌게 되면 사회행위성이 인정되므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X 토지가 B 소유가 아니라서 처음부터 C가 집행 못했어. 그러면 전후를 비교했을 때 C는 계속 집행 못하기 때문에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C한테 불리하게 바뀌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해서 다시 지문을 보시면 제 끝에 C 등을 해야 하는 사행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또 비교할 게 2번 지문입니다. 자, 신탁자 A하고 수 B 사이에서 이른바 계약 명의 신탁정을 맺고 수가 매매 계약이 돼가지고 약정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소유자하고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했다. 완전 뭐 이게 한 문제죠. 계약 명의 신탁이 됐고 두 번째 어디였습니까? 알지 못했다. 그렇죠. 알지 못하는 매도인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매도인이 선이다까지 하시고 한번 지어봅시다. 자, 예를 들면 이 사안은 갑이 매도인이다. 매도인,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가 신탁자, B 같은 경우가 수탁자이고 안 적을게요. 계약 명의 신탁이 된 사안이다. 이렇게 매매 계약하고 이렇게 등기가 됐겠죠. B 명의로 등기가 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 갑 같은 경우가 선의인 경우이다. 선의인 경우는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의 경우는 매도인 갑 계약 명의 신탁에서 한번 끊고 매도인 갑이 선의인 사안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C 같은 경우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죠. 그러면 이 등기도 유효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C가 또 B의 채권자이다. 채권자이다. 자,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집행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방금 봤던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처음부터 무효 등기돼서 X토지가 수 B게 아니니까 집행 못했다. 요 사안 같은 경우는요, 수탁자 B가 X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자체를 취득함으로 채무자 B 소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 같은 경우는요, 원래 집행할 수 있었죠. 그런데 B 같은 경우가 A한테 이전 등기를 하든지 또는 B가 D한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맞춰버리면 더 이상 C 같은 경우가 집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결국 B 같은 경우가 A나 D한테 이전 등기하지 않았다면 채무자 B 소유니까 C가 집행할 수 있었는데 B 같은 경우가 헐값에 A나 D한테 넘겨버렸으면요, 더 이상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일반 채권자 C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바뀌죠. 따라서 사회행위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다. 그럼 결국 명의신탁 사례에서 사회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채무자 소유인가 아닌가죠. 즉 채무자 명의로 이루어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등기가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지문은 유효해서 B가 취득하니까 B가 넘겨버리면 불리하게 바뀌니까 사행일성이 될 수 있고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무효 등기에 불과하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후를 비교해도 차이가 없으니까 사회행위가 아닌 거겠죠. 그래서 교재 1번 지문, 2번 지문 두 개 잘 묶어가지고 VS 하신 다음에 어려운 문제에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지문 제일 끝에 한번 보시죠. 사회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옳다. 자, 이제 3번 지문도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못 나올 것 같긴 한데 판결 요지로 나왔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한번 사례로 봅시다. 부실법에 의해서 또 무효인 약정에 근거해가지고 신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하고 목적물이었던 X 건물에 대해서 수을 명의로 이전 등기했다. 즉 양자 간 명의 신탁이 이루어진 사안이니까 갑이 원래 자기 소유의 X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는데 요 건물을 이제 이렇게 을하고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약정에 근거해가지고 1번 을 명의로 등기를 했다. 그럼 일단 먼저 갑이 신탁자, 을 같은 경우가 수탁자까지 먼저 잡아둡시다. 됐죠? 다시 이후에 을과 병 사이에서 근담보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고 병 앞으로 설정했는데 진짜는 갑이 병한테 X 건물을 판 사실이 인정됐다. 어떤 사안이었냐면요, 갑이 병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병이 있었어요. 여기 병이 있었는데, 자, 실질은 갑하고 병 사이에서 담보권 설정 계약을 다 해놓고 형식만 이렇게 을과 병 사이에서 형식적으로만 설정 계약 맺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했을 뿐이지 실질은 갑하고 을 사이에서 처분행위 다 했던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봅시다. 자, A는 갑의 채권자이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가령 수탁자 을의 채권자이다라고 했을 때에 을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근담보권 설정 계약과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 그 담보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B 같은 경우는 사의행위를 이유로 B가 취소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똑같아. 여러분들 갑하고 을 사이에서 약정하고 을 명의로 등기했지 않습니까? 요 등기 유효한 등기예요? 무효인 등기예요? 그렇죠. 단순 명제이기 때문에 을 명의의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 등기이다. 그러면 X 건물은 을 거예요? 을 거 아니에요?
을게 아니죠. 그럼 다시 일로 올까요? 처음부터 을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B는 X 건물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럼 처음부터 집행 못하니까 나중에 집행을 못해도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하등 B한테 불리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B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A는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A는 할 수 있죠. 왜? X 건물은 진짜 누구 거예요? 갑 거.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제가 A라면 갑을 대위해서 을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구한 다음에 등기 명의를 갑한테 회복시킨 이후에 집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이 먼저 병한테 담보권 설정 계약 맺고 병한테 담보권 줘버리면 그만큼 더 이상 A 같은 경우는 돈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보권 설정 등기 있기 전과 D를 비교했을 때 A한테 불리해 바뀐다. 정리하면 X 건물은 갑 건데 병명의로 담보권 등기가 들어오면 그만큼 A한테 불리해지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사회행위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겠죠. 해놓고 다시 봅시다. 다시 보시면 자 됐다. 그러면 갑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갑을 말고 갑한테 돈을 빌려 채권자 재판서에 의하면 A죠. A 같은 경우는 갑의 행위를 이로써 취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갑을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 가신 다음에 지상권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상권 존속 기간에 관한 조문은 철저하게 암기가 필요하다. 최근에 임대차 계약 파트에서 위헌 결정이 있었으니까 꼭 기억하실 게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질문 가시면 사무가 문제인데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 소유권 자체를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3자한테 경매가 됐을 경우에 간법지의 성립이 인정이 된다. 여러분들 간법지라고 하는 것의 성립이 인정이 되려면 첫 번째, 지상 건물이 존재할 것. 지상 건물이 존재할 것. 그쵸? 두 번째,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세 번째, 매매 기타 등에 근거해가지고 토지하고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2번에 걸리죠. 자, 예를 들면 토지 매수인 B 같은 경우가 A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B 같은 경우가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B가 위에 건물을 지었다. 그럼 땅 주인 누구예요? 그렇죠. 아무리 A하고 B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매수인 B 명의로 등기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민법 제186에 근거했을 때 A 소유겠죠. 그럼 땅 주인은 누구? A. 건물 주인은 누구? 그렇죠. 건물을 신축한 토지 매수인 B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판례 당시에 A하고 B 사이에서 대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간법지의 성립이 될 수가 없으므로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이 칠판을 보시면 2번이죠. 그러면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언제를 놓고 동일인이었을 때 간법지의 성립이 이루어질 수 있냐의 문제에서 특히 강제 경매가 됐을 때, 왜냐하면 담보물권 등에 근거해가지고 임의 경매가 됐을 경우에는 일반 법칙이기 때문에 강제 경매가 됐을 때, 강제 경매가 되었을 때에 언제 동일인 소유가 필요하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정리만 할게요. 제가 많이 했으니까. 원칙적으로는요, 가압류나 또는 압류가 됐을 당시를 놓고 동일인이 필요하다. 판례 바뀐 거죠, 여러분들. 종래 판례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강제 경매에서 경락인이 매각 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완납했을 때를 놓고 동일인 소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시키니까 지나치게 불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변경돼 가지고 2번 질문 가시면 강제 경매에 목적됐던 토지나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 경매에 의해서 팔렸을 경우에 간습법상 법지 중에서 동일인 소유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 기준 시기는
종래 판례에 의했을 때는 언제예요? 매각 당시. 현재 판례는요, 가, 압류나 압류했을 때이기 때문에 2번 지문 매각 당시가 아니고 가 또는 압류됐을 때이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외적인 판례가 있었죠. 특혜입금이지 않습니까? 1번 선행하는,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에 앞서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가 또는 일반 압류가 됐을 경우다. 강사야, 요 경우에 경매가 됐을 때에는 이미 경매가 된 거기 때문에 간법지가 아니고 이거 일반 법지 아니냐 하시는데, 맞습니다. 요 상태, 그러니까 X토지 이 상태에서 1번에 근거해가지고 경매가 됐을 경우는요, 이미 경매가 된 거기 때문에 일반 법지가 맞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담보물건 실행이 아니고요, 이번에 썼던 압류에 근거해가지고 경매가 다 됐을 경우는요, 그러면 또 그렇죠, 강제 경매가 된 사안이니까 일반 간습법상 법지의 문제입니다. 이 최신 판례는요, 이번에 근거해가지고 경매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압류, 가압류 이전에 선행하는 담보 물건이 존재했을 경우는요, 그렇죠, 이때가 아니고 이때를 놓고 이때를 판단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일인 소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진다까지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신 다음에 3번 질문 봅시다. 나올 겁니다. 자, 강제 경매의 목적이었던 토지나 지상 건물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에 앞서는 이전에 가압류 이전에 담보 물건이었던 저당권이 존재했다가 그 뒤에 강제 경매가 됐다. 다 읽히시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가 아닌가에 대한 간법지의 성립 여부를 볼 때는 가압류나 압류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 당시를 놓고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번 지문 만든 겁니다. 해서 강제 경매가 됐을 때 간법지 요건 중에서 동일인 소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는요, 앞서는 담보 물건이라고 하는 별도의 제시가 없었을 경우에는 가 일반 압류했을 때 놓고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에 앞서는 담보 물건 등이 존재했을 경우는요, 그 저당권이 있었을 때를 놓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진다까지 우리 교재에 63페이지에 있는 3번 지문까지 반드시 2번, 3번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또 다음에 볼 거니까 한번 또 쭉 보시고 다음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